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8세입니다. 매달 넉넉한 연금을 받으며 이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남산공원을 산책하며 지냈죠. 다만 집안의 그 뻔한 일들이 늘 마음속에 답답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봄 햇살이 베란다의 능소와 덩굴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줏빛 붉은 꽃들이 활짝 피어 생기로 가득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아 차를 들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여행 웹사이트 페이지를 넘겨보며 오랫동안 고대했던 여행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벚꽃 구경, 가마쿠라 해변 산책, 하코네 온천. 3월 하수는 벚꽃이 가장 만개하는 시기였죠. 웹사이트의 사진들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분홍빛 벚꽃들이 구름처럼 거리를 뒤덮고 있었죠. 저는 도쿄 긴자의 한 5성급 호텔 속의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통일창 밖으로는 밤의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방에는 따뜻한 색감의 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제가 이어 있었는데 밤늦게 딸박 지민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42세인 지민은 롯데월드타워 근처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척 바빴는데 오늘은 귀하게도 정교한 일본 과자 한 상자를 들고 집에 왔더군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지민은 식탁에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분홍빛 벚꽃 모양의 찹쌀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장인이 운영하는 한정판이래요. 제가 하나 집어 입에 넣으니 달지 않고 은은한 벚꽃, 향이 혀끝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 맛이라면 도쿄에 가면 아사쿠사의 그 유명한 노포에 꼭 가서 맛봐야겠어요. 제가 이미 다 찾아봤는데 긴자에서 지하철로 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지민은 휴대폰을 꺼내 제게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날은 도쿄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우에노 공원에 가서 벚꽃을 볼 거예요. 둘째 날은 가마쿠라, 대불과 해변, 그리고 에노시마를 갈 거고요. 셋째 날은 하코네 온천이에요. 넷째 날은 다시 도쿄로 돌아와 쇼핑을 할 거예요. 저는 듣는 내내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딸과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떠날 기회는 정말 드물었죠. 이번 여행은 단지 벚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녀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덮고 찻잔을 들어 바쁘게 일정을 기록하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인생, 반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것은 늙어서 시간과 돈을 들여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교통이 편리해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역에 닿죠. 연금도 충분해서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고요.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들과 며느리가 가족애라는 명목으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이 저를 흘끗 보더니 문득 물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는 거 동생한테도 말해야 할까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괜히 수빈이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지민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녀는 모두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이준영 혼자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문제는 그쪽 식구들이 언제나 자기 부모님, 형제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빨간색 24인치 여행 가방은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기에 오늘은 특별히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패딩 얇은 스웨터, 봄 원피스가 차곡차곡 개어져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 운동화도 챙겼어요? 가마쿠라 쪽은 걸을 곳이 많을 텐데. 지민이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럼 이거 작년에 명동에서 방수기는 있다고 해서 특별히 산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면서 얼마의 현금을 가져갈지
카드 한도가 충분한지, 여권 사본은 챙겼는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민의 일 처리 방식은 젊은 시절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꼼꼼하고 빈틈없어서 저는 안심이 되었죠. 비행기표는 한 달 전에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인천에서 도쿄 나리타까지 직항으로 왕복 3시간 반. 숙소도 쇼핑과 식사가 편리한 긴자로 정했고요. 저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도쿄타워 불빛을 보며 얼마나 황홀하고 만족스러울지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출발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여행 웹사이트에 접속해 새로운 벚꽃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 도쿄 벚꽃이 3월 22일쯤 만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쯤이 가장 아름다운 벚꽃 시즌과 딱 맞을 것이었죠. 짐 정리를 마친 저는 등나무 의자에 다시 앉아 베란다의 능소화를 바라봤습니다. 꽃잎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이번 여행은 단순히 벚꽃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삶이 나 자신만의 거심을 상기시켜주는 신호 같았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인간관계와 속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요. 이 순간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빨리 오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햇살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능소와 몇 줄기를 정리하고 작은 분무기로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들어가 액정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달콤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요즘 혈압 재봤는지 너무 짜게 먹지 말라는 잔소리를 몇 마디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준영이 말로는 도쿄에 벚꽃 구경 가신다면서요? 와, 정말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늘 가보고 싶어 하셨는데 혹시 같이 가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녀의 같이 가면이라는 말은 제 귀에 마치 물수제비를 뜨듯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하고 대답하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움직임이 느리시니까 엄마랑 같이 가면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계시면 저희 부모님도 마음 편하실 거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아직 덥지 않은 여행 수첩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수빈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농담처럼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직접 표 끊고 인터넷 하는 걸 잘 모르시니까 비행기 표랑 호텔을 그냥 같이 예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엄마가 먼저 계산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시부모님을 함께 데려갈 것이고 예약은 내가 하고 돈은 내가 먼저 내라는 것이었죠. 제 손가락이 찻상 가장자리를 2번 가볍게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다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중에 엄마랑 지민이가 좀 빨리 움직이시면 저희 부모님을 엄마가 데리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도 보고 하면 좀 느리시거든요. 그녀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말이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작은 단추처럼 책임감을 하나씩 제게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꼬리가 움직이며 겨우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랑 지민이는 젊은 사람이라 일정을 빨리 소화할 거야. 네 부모님 체력이 안 되시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늘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더 활기차고 좋잖아요. 제가 준영이랑 다시 얘기해서 그때 같이 의논할게요. 엄마, 먼저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인원수 확정되면 그때 엄마한테 예약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엄마한테 맡기면 저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연속으로 공을 제 쪽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베란다 밖의 빛과 그림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그 답답함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수빈은 여전히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고 그 말투는 마치 당연한 가족 행사를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저희가 빨리 인원수 확인해서 비행기 표 같이 예약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저는 알겠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표지에는 활짝 핀 벚꽃이 그려져 있었고 분홍색 꽃잎들은 수많은 작은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방금 전에 안심할 수 있다. 경험이 많다는 말들은 부드러운 갈고리처럼 제 주머니에서 계획, 돈, 그리고 에너지를 한 치씩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준영과 수빈이 일 때문에 인천으로 가서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손자는 아직 어렸고 밤에 울면 저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무릎이 저려올 때까지 서 있어야 했죠. 다음 날 아침에는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 집으로 돌아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회 봉사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허리와 등이 계속 아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는 오래된 병이 피로 때문에 심해진 것이니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료 기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휴식이라는 이 두 글자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 저는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을 때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준영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두어 말이 안부를 묻더니 말투가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수빈이 아빠도 가고 싶어 하시는데 두 분이 해외여행을 안 가보셔서 엄마랑 같이 가면 좀 안심하실 것 같아요. 비용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정산할게요. 어차피 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네 글자는 가볍게 떨어졌지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더러 예약하고 내가 돈을 내라는 거니 아니면 너희가 내라는 거니? 전화기 너머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단 예약해두는 게 편하니까요. 돈은 그때 가서 봐서 두 분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엄마, 마일리지 있는 카드 있으시잖아요?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면을 건져 올리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일리지도 다 돈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는 웃으며 곧바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수빈이랑 자세한 건 상의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국자를 그릇 가장자리에 걸쳐 놓았습니다. 면은 이미 불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지민이 집에 돌아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가방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씻은 뒤 다시 나와 앉았습니다. 저는 오후에 온 두 통의 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민은 듣는 내내 눈썹을 찌푸리더니 마지막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사람 많으면 더 북적이고 좋잖아요. 저는 지민을 바라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비용은 엄마가 내면 안 돼요. 적어도 비행기 표는 그쪽에서 직접 해결해야죠. 호텔도 같이 묵고 싶으면 각자 부담하고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채소를 집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씹었습니다. 저는 지민이 갈등을 피하라고 저를 설득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들은 대부분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지민과 준영은 어릴 때 사이가 좋았죠. 저도 그들이 서로 불편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뜻은 알겠어. 지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가는 여행인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매번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마음이 불편하시면
일정을 좀 빡빡하게 짜서 그 사람들과는 한두 군데만 같이 보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모녀끼리 다니면 되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화난 건 아니야. 그냥 어떤 일들은 명확히 말해두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당연하게 여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민은 이미 식기를 치우고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이번 일정은 이미 정해져서 인원 추가가 어렵다고 말해줄까요? 저는 지민을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니, 됐어. 네가 먼저 말하지 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난 내일 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일들이 말다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저는 항공사 예약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인천발 나리타인 비행기 표 2장을 찾았습니다. 환불 규정은 이미 확인해 두었습니다. 전액 환불은 안 되고 수수료가 공제될 것이었죠. 저는 환불 신청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망설임은 3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인이라는 빨간 글자가 뜨며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고 페이지가 몇 바퀴 돌더니 이메일함에 동시에 2통의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에는 환불 접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공제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몇 천만 원. 마음이 살짝 조여들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다음 단계는 호텔이었습니다. 김자의 그 예약 웹사이트는 제가 수없이 열어봤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취소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여기도 취소 수수료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취소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취소 완료라는 글자를 보자 가슴속에 답답하게 뭉쳐있던 것이 절반쯤 풀렸던 숨이 마침내 완전히 내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계획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브라우저의 새 탭을 열고 코펜하겐 크루즈 피오르드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웹사이트가 떴고 평판이 좋은 크루즈 회사를 골랐습니다. 일정표에는 코펜하겐에서 출발해 노르웨이 베르겐의 피오르드를 거쳐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로 갔다가 다시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 여행 일정과 거의 같았습니다. 딱 2주였죠. 저는 스크롤을 내려 객실 선택을 보았습니다. 내측 객실, 오션뷰, 발코니 객실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션뷰 객실을 클릭했습니다. 객실 안에는 그리 크지 않은 창문이 있어 수평선을 볼 수 있었고 가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예약하기 전 저는 잠시 멈춰 새 탭을 열고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인천에서 홍콩을 경유해 코펜하겐으로 가는 비행기 표는 시간이 잘 맞았습니다. 몇몇 항공사를 살펴본 후 저는 캐세이 퍼시픽 항공을 선택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원래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 저녁이었고 경유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다음 날 배에 탑승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 2장을 장바구니에 담고 다시 크루즈 페이지로 돌아와 출발 날짜와 객실을 선택했습니다. 여권 정보를 입력하자 페이지에 보험 선택지가 떴습니다. 저는 여행 취소 보험과 해상 의료 보험을 무심코 체크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어차피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빼앗겼던 마음의 힘을 한꺼번에 되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제 성공 페이지가 떴습니다. 파란색 체크 표시가 화면 중앙에 밝게 빛났습니다. 몇 초 후 이메일함에 연속으로 몇 통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비행기 전자 항공권, 크루즈 확정서, 보험 증서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항공편은 인천 홍콩 코펜하겐, 시간, 좌석, 수화물 허용량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확정서를 열었습니다. 선박 이름, 객실 번호, 승선 터미널, 집합 시간 등 모든 정보가 완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과장된 즐거움이 아니라 뼛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우 12시가 조금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 한밤중에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먼 길을 걸어 마침내 제 자리에 다시 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브라우저를 닫고 현실의 다른 면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거절이 웃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가족이니까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논쟁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제 손안의 일들을 더욱 확실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서재로 가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 자료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집을 살 때 제가 송금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금액, 날짜, 수취인 계좌명, 은행 직인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고 저는 더 묻지 않고 바로 송금했습니다. 다음 몇 페이지에는 수빈이 쓴 몇 장의 손글씨 쪽지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라고 쓰여 있었고 말미에는 웃는 얼굴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쪽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겨 제 연금 카드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통장에는 몇 달 연속으로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고 기고에는 생활비, 주택대출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인출 장소는 인천 근처였습니다. 저는 그 몇 달 동안 제가 스스로 돈을 아주 아껴 썼는데도 돈이 빨리 줄어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야 카드가 빌려가 사용되다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야 카드가 빌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마음이 차가워졌을 뿐 소란을 피우지는 않고 카드를 다시 홧습니다. 저는 이 사본들을 한 장씩 꺼내 다른 투명 파일에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앨범을 열어 예전에 찍어두었던 몇 장의 송금 기록,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새로 예약한 비행기표, 크루즈, 보험 PDF 파일도 같은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만약 누가 제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랬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놓을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사건을 햇빛 아래, 모든 거래, 정리를 마치고 저는 서랍 맨 아래에서 명함 한 장을 더 찾아냈습니다. 작년에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이름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사람도 믿음직스러웠죠. 저는 전화하지 않았고 명함은 다른 작은 자료철과 투명 파일과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마치 전쟁 준비처럼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 평화는 준비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허리가 약간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컵 가장자리가 치아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득 옷장 안의 여행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빨간 가방을 침대 옆으로 끌어다 열었습니다. 원래 도쿄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옷들을 전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맨 윗칸에 있던 패딩과 보온 네임만 꺼내어 잘 개어 맨 위에 놓았습니다. 북유럽 3월은 바다가 춥고 바람이 거셀 테니까요. 저는 목도리, 장갑, 털모자도 추가하고 보온병도 옆주머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일본 엔화 현금은 더 환전하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럽에서는 카드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믿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방 안에는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키보드를 다시 거두었습니다.
지민은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로 그녀를 잠에서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곧 웃을 것이고 그리고 공항에서 제게 물을 겁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저는 말할 겁니다. 충분히 생각한 거지. 많은 게 아니야. 딱 적당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시선은 옆에 서류 봉투에 닿았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 사본들은 가장자리가 약간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눌러 평평하게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너무 많은 일들을 눌러왔습니다. 인간관계, 감정, 채무 등 마치 양손으로 식탁보의 주름을 계속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누르다 보니 손과 눈이 마비될 지경이었죠. 이 밤 저는 처음으로 식탁에서 손을 거두어 제 자신의 마음속 주름을 눌렀습니다. 새벽 1시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침실 스탠드만 켜두었습니다. 누웠을 때 아래층 편의점에서 다시 띠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갑자기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어깨는 편안한 홈에 안착하듯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벽에 걸린 하얀 선이었습니다. 마치 한 줄로 그어진 항해선처럼 서울에서 만을 돌아 북쪽으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막날이 밝았습니다. 저와 지민은 짐을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택시는 곧장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탑승 수속을 박았습니다. 비행기는 홍콩을 경유해 코펜하겐으로 가는 항공편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짐이 직항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아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대기 구역에서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일본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자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리타 공항 도착 로비에서 짐을 들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 모습, 그리고 긴자 호텔 프런트 사진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어디서 만나야 하죠? 1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호텔에서 우리 예약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음성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한마디만 답장했습니다. 저희는 일정을 바꿨어요. 지민이 제 휴대폰을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오히려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용감하시네요. 잠시 후 음성 메시지와 문자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일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영어도 못하시는데 지금 호텔에서 정말 난감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계획이 있으니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 몇 분 뒤 준영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바꾸셨어요? 두 분이 너무 창피해하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랑만 여행하고 싶었어. 너희는 너희끼리 여행 계획 세워. 그들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고 우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지민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화낼까봐 두렵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해도 소용없어. 홍콩에 착륙하자마자 다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수빈은 여전히 따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희 부모님 호텔 예약 도와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약속한 적 없어. 그때 가서 정산하자고 했잖아. 나는 불확실한 일은 안 해. 환승 전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스타일이 아닌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원래의 나인지도 몰라. 두 번째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홍콩의 빌딩 숲은 금세 작은 격자무늬로 변했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저는 닭고기와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휴대폰을 껐습니다. 나리타도
도쿄의 벚꽃도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크루즈가 코펜하겐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전. 바다는 깨끗한 천처럼 잔잔했고 햇살은 밝았습니다. 가판의 커피 머신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난간에 기대어 바람이 수면을 스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가끔 셔터를 눌렀습니다. 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가는 승객들 모두 조용했습니다. 금발의 할머니 한 분이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느릿한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북유럽 크루즈를 타는데 키오르드의 아침 풍경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는 이미 절반쯤 식어 있었습니다. 정박하기 전 배에서는 하선 준비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베르겐의 어항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목조 주택들은 색색이 선명했고 물 위에는 몇 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와 지민은 항구로 가서 먼저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벚꽃보다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썼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누르고 썼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을 찾아 생선 수프와 빵을 주문했습니다. 수프는 뜨거웠고 맛은 담백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고 햇살은 딱 좋았습니다. 저는 수면을 바라보며 몇 년 전 아들 손자를 돌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거의 매일 아침 일찍 서둘러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빨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열이 나서 병원에 갈 때도 제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제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고 의사는 퇴행섬점 더 아파왔고 의사는 퇴행습니다. 대로 돌아와 가판에 앉아 연금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안 카드가 빌려가 사용되었는데 급하게 빌려줘 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빈이 제게 종로구의 낡은 아파트를 진영 명의로 미리 돌려놓으면 세금을 절약하고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운역, 배는 베르겐을 떠났습니다. 하늘에 비친 배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 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고 묻자 지민은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배 안에 작은 연주회를 들었습니다. 곡은 짧았고 관객들은 조용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여권, 승선 카드, 보험 증서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고 모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여러 친구들이 풍경이 아름답다고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한마디만 답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는 피오르드에 진입했습니다. 양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었고 산봉우리에는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수면은 잔잔했습니다. 가판의 사람들은 모두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저는 맨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 풍경만 바라볼 뿐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피오르드 깊은 곳에 30분간 정박한다는 안내 방송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점심은 배 안의 뷔페 식단에서 해결했습니다. 지민은 오후에 베이킹 강좌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많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손자를 돌봐주니라. 복수심이 아니라 단지 이번에는 저 자신을 가신을 돌봐주니라. 아들 손자를 돌봐주니라.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밤늦게 배가 방향을 틀자 햇살이 수면에 비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더 찍었지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정박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데나 걷자고 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우리는 오늘 추천 메뉴인 북극 생선을 골랐습니다. 아주 신선했고 살은 하얗고 담백한 소스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접시를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지민이 일출 보러 일찍 일어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던 날은 한낮이었습니다. 오후에 비행기에서 내려 저와 지민은 먼저 종로구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먼저 저와 함께 인천에 가서 전에 그곳에 두었던 물건들을 찾아오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곧바로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영, 수빈,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도 와 있었습니다. 차상 위에는 뜨거운 물 주전자와 종이컵들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제가 막 앉자마자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쿄 일은 저희 부모님께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어머니가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도쿄까지 날아갔는데 호텔에서는 예약이 없다고 하고 로비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정 바꿨다 한마디 했다고 저희대로 알아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영은 저를 보지 않고 차상 가장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셨어요. 저는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차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퍼를 열고 먼저 여권을 챙겨 넣은 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방 안은 2초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먼저 도쿄 일을 명확히 해두자. 너희는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승인도 안 했는데 멋대로 너희 부모님을 일정에 추가하고 나더러 먼저 예약하고 먼저 돈을 내라고 했어. 그날 나는 저희는 일정을 바꿨어요. 라고 한마디만 답했어. 그게 전부야. 너희가 가기로 결정했으면 너희 스스로 예약해야지. 나랑은 상관없어. 수빈은 소파에 기대어 살짝 웃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도 날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예약까지 취소한 건 저희를 일부러 난처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 부모님 예약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 그 말은 메시지에서도 했고 전화에서도 그때 가서 정산하자고 했지. 나는 그런 불확실한 일은 안 해. 그녀가 다시 말하려 하자 준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과정 따지지 마세요. 엄마, 일본에서 그런 일을 겪게 한 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사본을 차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건 너희 집 계약금 송금 기록이야. 금액, 날짜, 은행 계좌 모두 적혀 있지. 그 해에 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연금에서 꺼내준 거야. 네가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고 했지만 나는 따지지 않았어. 두 번째는 그 이후 매달 제가 너희 주택 대출금을 부담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너희도 다 알고 있었지. 저는 손글씨 쪽지 2장을 더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수빈이가 쓴 급하게 빌려줘 쪽지야. 날짜는 쪽지에 적혀 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 나도 독촉하지 않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모든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하고 싶을 뿐이야. 수빈은 몸을 뒤로 젖히며 살짝 물러났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이고 여행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저희는 그냥 엄마랑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어르신들을 프런트 앞에 서서 난처하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통장 사본을 한 권 꺼냈습니다. 이 통장에는 몇 달 연속으로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어. 기고에는 생활비, 주택 대출금이라고 쓰여 있고 인출 장소는 인천이었어. 나중에 내가 카드를 회수하고 문자 알림을 설정한 뒤로는 너희가 돈을 가져가는 일이 줄었지. 이 모든 걸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을게. 누가 너무한 거니?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니? 아니면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니?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은 물컵을 옆으로 살짝 옮겼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엄마를 이용했어요? 저희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법정 상속인이 아니니 원래부터 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지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준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때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 말한 것은 이 모든 결정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어요. 수빈과 준영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뜻은 분명해. 우리는 존중해야 해. 저는 일어서서 의자를 가볍게 제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존중한다면 더 이상 낡은 아파트나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마. 앞으로 왕래할 때는 돈이나 집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가족 이야기만 하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빈이 한 발자국 달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마음 편할 거야. 아래층에는 바람이 약간 서늘했습니다. 저는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잡고 종로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능소와 잎사귀들이 베란다에서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이 분명히 그어졌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신탁과 유원장 이야기는 곧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제가 유원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최신혜가 일본에서 헛걸음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장된 이야기를 덧붙여 그들이 짐을 들고 호텔 문 앞에 서서 프런트에서 고개를 저으며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일부러 그들을 골탕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돌고들을 골탕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설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몇 주 후 준영이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 몇 통을 보냈습니다. 주택대출금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매달 일부를 부담해 주었는데 이제는 중단되자 매달 3위경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전체가 그의 어깨에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의 학원비와 수빈의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수입까지 더해져 그들의 생활은 빠듯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천시장을 지나가다가 예전 이웃을 만났는데 준영이 요즘 야근을 많이 하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변화도 분명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예전에는 매일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 단체 사진이 올라오면 그 아래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같은 짧은 인사말만 있을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추석날 저는 직접 송편을 빚어 절반은 지민에게 주고 절반은 제가 먹으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준영네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의 바른 피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다가 준영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영수증 캡처 사진과 함께 매달 3개의 큰 산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고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능소화는 새 꽃을 피웠습니다. 색깔은 작년보다 옅었지만 가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꽃잎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다시 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오후에 지민이 전화해서 요즘 일이 바쁘지 않으니 가을 여행을 함께 계획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홋카이도에 게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날씨, 비행기표, 숙소 등을 훑어보고는 승낙했습니다. 좋아, 10월 중순으로 정하자. 그때는 사람도 적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예전 여행지 목록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난 북유럽 여행 일정이 생각났습니다. 크루즈 갑판 위의 햇살, 피오르드의 바람, 그리고 항구의 생선 수프맛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밤늦게 저는 거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찻잔은 손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점차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옆집에서는 빨래를 걷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개를 산책시키는 발소리와 목줄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이 수년간 저는 가족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계산적인 모습들을 보았고 침묵으로 평화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결정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은 내 손에 있고 집은 내 명의로 되어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은 내 손에 있고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모두 나 자신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닫자 마음속의 그 돌덩이는 마칩니다. 누구와도 같은 밤을 공유할 필요 없이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북유럽의 피오르드까지 김선영은 스스로의 하루를 다시 계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계획을 갑자기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연금 카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집의 명의도 멋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집의 명의도 멋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베란다의 꽃들, 여행 일정, 아침의 큰 나무들 모두 그녀 자신이다. 그저 자신의 노년을 평온하게, 안전하게 다시 자신의 손안에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녀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혹시 말을 아끼지 않고 쌓아둔 돈을 내놓은 적은 없었는지? 혹시 가족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계획을 몇 번이고 미룬 적은 없었는지? 혹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당신이 가장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적은 없었는지? 만약 언젠가 당신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을 클릭해주세요.